우리가 사는 지구 속은 어떤 상태일까요? 내부 온도가 섭씨 7,200도나 되니 태양이 표면보다 더 뜨거운 곳이죠. 지구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륙을 움직이는가 하면 산을 만들고 때론 그걸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10만 년 동안 녹지 않은 빙하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지구입니다. 우린 과학사의 길이 남을 발견을 통해 지구의 다양성과 역동성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흔든 100가지 위대한 발견. 이번 시간에는 하늘과 땅속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1980년 3월) 워싱턴 DC에 있는 세인트 헬렌산에서 일련의 작은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화산이 깨어나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산은 검은 연기를 토해냈습니다. 그 폭발력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500배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화산재 구름이 25km까지 솟아올랐죠. 화산 분출로 580평방킬로미터의 숲이 사라졌습니다. 30만 채의 집을 지을 수 있는 600만 그루의 나무들이 잿더미가 됐고요. 이런 화산이나 지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명과 재산을 위협해왔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러다 땅속 밑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밝혀지면서 조금씩 원인을 알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지구에 관한 상식은 발굴 작업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지진계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서 지구의 내부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땅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지진계가 땅이 흔들리는 속도나 강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해 과학자들은 지구 안에 여러 개의 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층이 달라질 때마다 밀도가 달라지죠. 제일 위에 놓인 층은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지각으로서 그 두께가 5km에서 50km까지 다양합니다. 지각 밑에는 멘틀이라는 것이 놓여 있는데 깊이가 3,000km가량 됩니다. 그런 다음 그 밑에 뭐가 있는지는 20세기에 들어서야 밝혀졌습니다. 1906년 영국의 지질학자인 리처드 올덤은 지진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동이 지구 내부의 중심부까지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지진계의 바늘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동이 중간에 어떤 장애물에 부딪혀 튕겨져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올덤은 그걸 보고 지구의 가장 깊숙한 안쪽에 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진동이 뚫고 들어가지 못할 만큼 아주 단단한 물질이란 판단을 한 것이죠. 지구의 핵은 그렇게 발견됐습니다. 올덤의 발견을 시작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의 내부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내기 시작했고 우리는 지구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게 됐습니다. 올덤의 발견 이후 많은 사람들은 지구의 핵이 하나의 균일한 덩어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잉겔 레만이라는 지질학자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죠. 그녀는 주로 그린란드에 머물면서 지진에서 발생되는 진동의 속도에 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1936년 당시 그녀는 몇 년 전에 발생한 지진의 진동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지진 관측소에서 보내온 지진 관측 자료를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기록들을 서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동이 지구의 중심을 지나면서 그 속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종류의 경기에 부딪힌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기존에 사람들이 믿고 있던 상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구의 핵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던 것입니다. 레만이 발견한 핵은 지구의 내핵이었습니다. 오늘날 정교한 지진 측정을 통해 내핵은 아주 단단한 금속임을 알게 됐습니다. 지표면에 가해지는 압력보다 300만 배 이상의 강한 압력이 지구 중심의 내핵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올덤이 발견한 것은 지구의 외핵이었습니다. 외핵은 유동성인 철과 다른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핵의 이런 구성물질들은 전류를 일으키고 이는 다시 자기장을 만들어서 우주에서 들어오는 유해한 방사능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올덤과 레만이 발견한 외핵과 내핵을 합치면 지름이 6,500km인 공과 같습니다. 화성보다 약간 더 큰 편이죠. 내핵의 중심 온도는 태양의 표면보다 1,100도나 더 높은 섭씨 7,200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내핵과 외핵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캐서린 존슨 박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존슨 박사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광산 지역에 나가 현장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구가 뜨거웠을까요? 지구가 뜨거웠던 이유는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원인이 있어요. 지구는 우주에 떠돌던 행성체들이 서로 끌어당기거나 충돌하면서 생겼거든요. 이런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한 겁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모이는 거군요. 네,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가 전부 열로 바뀐 거죠. 그 열이 아직 있죠? 네, 아직 간직하고 있어요. 지구가 만들어질 때 중력에 의한 수축이라든가 운석과의 충돌 등으로 온도가 상승했는데요. 그때 밀도가 큰 철과 같은 금속이 지구의 중심부로 이동해서 자리를 잡게 됐죠. 중력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밀도가 비교적 작은 물질들은 멘틀이 됐고 제일 가벼운 게 지표로 이동해서 지각이 됐어요. 이런 과정에서 많은 열이 방출된 겁니다. 완전히 방출된 건 아니죠? 물론이죠. 사실 지금도 지구는 식어가고 있는데요. 워낙 그 속도가 느려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사실 처음 원시 시대 지구의 온도와 지금의 온도를 비교해보면 분명 식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워낙에 큰 물질 덩어리니까 아주 천천히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구보다 작은 화성이나 달은 더 빨리 식어서 지금 그렇게 추운 거예요. 지구가 지금의 온도까지 내려오기까지 수십억 년이 걸렸습니다. 그건 지구의 중심에 중앙난방처럼 뜨거운 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덤과 레만 박사는 핵 이외의 또 다른 화덕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구에 있는 제2의 화덕은 무엇일까요? (1911년) 독일. 책을 훑어보고 있던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너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대서양 건너편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동물과 식물의 화석 그림이었습니다. 베게너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멀리 떨어진 대륙에 같은 종류의 동물이 살고 있을까요? 그는 남미 대륙의 동쪽 해안과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을 비교해보면서 두 대륙의 해안선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료를 찾아볼수록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아프리카에 사는 육지 포유류가 마다가스카르의 섬에 살고 있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동시에 다른 곳에서 같은 진화가 일어났던 걸까요? 조용히 해요. 그게 아니라면 동물들이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인도양을 헤엄쳐서 건너갔던 말일까요?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륙들이 처음에는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그 원시 대륙을 판게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어로 모든 땅덩어리란 뜻이죠. 멀리 떨어진 대륙에 사는 같은 종류의 동물들은 한때 판게아라는 하나의 땅 위에서 살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억 년 전 하나의 땅덩어리가 조각난 퍼즐처럼 갈라지면서 천천히 떠가다가 지금의 위치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베게너는 이것을 대륙 이동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원래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였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베게너가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모아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내놓은 것은 베게너가 처음이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동료들은 대륙 이동설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대륙이 바다를 떠다닌다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륙이 배처럼 떠다닌다니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결국 그의 이론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됐습니다. 조용히 해요. 아님 나가든가. 이 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보트가 바닷속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연합군은 그들을 추적하기 위해 음파 탐지기를 만들어냈고 과학자들은 해저를 조사하기 위해 동원됐습니다. 미국이 전쟁이 뛰어들 당시 해리 헤스는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미 해군 예비군에 속했던 그는 얼마 안가 해군정의 지휘관이 되어 태평양으로 나가게 됩니다. 군함을 해안에 안전하게 대기 위해 헤스는 수심 탐지기를 사용했습니다. 지휘관이자 과학자였던 헤스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나가 있을 때도 수심 탐지기를 이용해 바다의 깊이를 재곤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바다 밑이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막처럼요. 그냥 침전물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알아보니 태평양 바다 3km 아래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풍경처럼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완만한 사면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화산 활동으로 생긴 것들입니다만 바닷속에 이 모든 게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헤스가 발견한 태평양 해저 산맥은 100대 발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 지질학계를 놀라게 한 또 다른 발견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해양학자들은 대서양을 조사하고 있었고 음파 탐지기를 통해 그 속에 뭔가 거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1953년 그것이 1930km에 달하는 아주 긴 해저 산맥이란 걸 알아냈습니다. 이른바 대서양 중앙해령이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에서 일하는 지질학자인 닐 드리스콜 박사를 만나봤습니다. 가장 놀랐던 건 뭐니 해도 바다 밑에 화산 활동으로 생긴 아주 거대한 산맥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서양 중앙해령의 높이가 얼마나 되나요? 해저의 깊이가 대략 4,000에서 5,000m가량 되는데 중앙해령은 평균 해저보다 2,500m 정도 높은 곳으로 관측됐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건 이런 해저 산맥들은 대서양뿐 아니라 다른 대양에도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네요. 네, 그럼 여기서 다시 해리 헤스 교수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서양 중앙해령 주변의 음파 측정과 지질 분석을 해본 결과 헤스는 기존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서양의 바닥이 시간이 흐를수록 아주 조금씩 중앙해령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해저가 옆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헤스는 그에 대해 해령 주변의 땅속에서 끓어오른 용암이 물속으로 나와 식으면서 새로운 지각을 만들어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있던 해저는 점점 옆으로 벌어지고 그 자리를 메우는 해양 지각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헤스는 이것을 해저 확장설이라고 불렀습니다. 헤스는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론을 따르자니 모순이 생긴 거예요. 해저가 퍼지면서 새로운 땅이 자꾸 생겨난다면 지구가 커진다는 뜻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그대로죠. 예.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지구 어느 한쪽에서 새로운 땅이 생긴다면 그 면적만큼 다른 곳에서는 사라지고 있다고요. 확산된 해저 지각이 대륙 지각 밑으로 들어가는 리사이클 현상을 서브덕션이라고 합니다. 한쪽에서 땅이 늘어나고 한쪽에선 그만큼 줄어든다는 게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런 해저 확장은 지구 전체의 지각 변동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결국 화산이라는 것도 헤스 교수의 해저 확장설이 받아들여지면서 어둠 속에 묻혀있던 베그너의 판기아 이론도 빛을 보게 됩니다. 대륙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설명할 방법이 생긴 거죠. 안 믿어지네요. 아니,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네, 궁금한데요.
1960년대에 이르자 해수와 백운의 이론은 하나로 통합되어 지구가 여러 개의 대륙판으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복잡한 땅덩어리로 되어 있는지 속속 밝혀지죠. 과학자들은 지구의 지각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땅덩어리가 여러 조각의 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러한 대륙판들은 맨틀의 대류에 의해 이리저리 움직이게 됩니다. 정말 재밌네요. 한편으론 기막혔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땅덩어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안 믿는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맞아요. 하지만 손톱이 자라듯 천천히 움직이니까. 잘하는 걸 못 느낄 뿐이죠. 예.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엄청난 결과가 나오죠. 1년이라는 단위로 생각하면 겨우 몇 센티미터밖에 안 움직인 거지만 수백만 년을 생각하면 수십 킬로미터가 움직이게 되는 거고 쭉 거슬러 올라가 2억 5천만 년 전으로 되돌아가 본다면 지구의 땅덩어리는 하나였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건 왜냐하면 지금 태평양은 계속 서부덕선이 일어나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대서양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서양이 점점 벌어지고 태평양은 점점 좁아지면 결국엔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다시 붙게 되고 태평양은 사라지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군요. 정말 신기하군요. 그렇다니까요. 처음엔 지질학자들도 안 믿는 분위기였어요. 다들 그랬겠네요. 반신반의하면서. 하지만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었죠.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는데 진짜 어쩌겠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예, 해저 확장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인 겁니다. 대륙판에 대해 알게 된 과학자들은 지구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의 해안선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충돌하는 곳이죠. 충돌 결과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하나가 화산 분출입니다.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갈 때 생기는 일이죠. 무거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해수가 남게 됩니다. 이때 해수는 판과 판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화산 활동이 쉬운 여건을 만들게 됩니다. 휘튼이나 샤스타산의 화산 분출도 그런 경우인가요? 예, 말하자면 그런 셈이고 더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안데스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닷속에도 이런 화산을 찾아볼 수 있는데 중앙 해령 주변에 보면 해저보다 2km 정도 높은 해저 산맥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어떤 건 사슬처럼 길게 엮여져 늘어서 있죠. 또 주향 이동 단층이란 것도 생깁니다. 그건 뭐죠? 두 개의 단층이 부딪힐 때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된 겁니다. 땅덩어리가 부딪혀 그렇게 되면 부드럽게 되는 게 아니라 구부러지고 틀어지겠죠. 그런 굴곡에 의해 맞물리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아주 많은 양의 에너지가 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소위 지진이군요. 네, 땅이 아주 심하게 흔들리니까요. 그럼 지진 때문에 이 모든 걸 알게 된 거군요. 네, 지진을 통해 대륙판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알아냈습니다. 각 판의 경계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것이고요. 그럼 화산 활동은요? 물론 화산이 터지기 전에도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흔들림이요? 예, 그건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면서 많은 양의 압력을 분출하는데 그게 바로 진동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판의 움직임을 알 수 있나요? 물론이죠. 여기 해변가 절벽을 살펴보면 바닷속 500m 밑에 있었던 침정물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밑에 있던 층이 솟아오른 거죠. 운이 좋다면 판의 움직임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위대한 발견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눈을 뜨게 한 위대한 발견은 저 하늘 위에 관한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모든 것이 해결될 만큼 과학이 발달한 지금 일기예보는 그리 힘든 일이 아닐 듯합니다. 하지만 지구의 날씨가 워낙 복잡하고 변덕스러워서 2주 이상의 날씨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좋았던 날씨가 갑자기 사납게 변하는 건 흔한 일이죠. 내리치는 번개는 원자폭탄 하나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웬만한 중소도시가 몇 달간 쓸 수 있는 전력이죠. 단 한 번의 번개는 1억 볼트의 전기를 띠고 있고 이때 그 주변의 공기는 섭씨 27,800도까지 솟구치는데 그건 태양 표면보다 5배나 높은 온도입니다.
하지만 1890년대 후반까지 일기예보는 말할 것도 없고 하늘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프랑스 기상학자인 레옹 드보로는 수백 개의 무인 열기구를 띄웠습니다. 각 열기구마다 상층권의 조건을 기록할 수 있는 일련의 기록 장치를 달았습니다. 그것은 온도계는 물론이고 기압계 그리고 습도를 잴 수 있는 습도계였습니다. 드보로는 기구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대기권이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각각의 층은 뚜렷한 기상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층은 지표면에서 16km 상공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드보로는 이 층을 대류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구름이 만들어지고 날씨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선 시속 320km의 제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